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CBS 김광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날? 33데이라고 아까 앵커가 쉬는 시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삼겹살 먹는 날입니다. 요즘 자영업자들 많이 힘든데 오늘 휴일이잖아요. 임시 휴일이잖아요. 예.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삼겹살 드세요. 네, 먹을게요. 아니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어요. 사주십시오. 아이 뭐. 근데 삼겹살 맛있잖아요. 삼삼데이 삼겹살은 맛있는데 우리 정치를 보면 입맛이 뚝 떨어지긴 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세컨폰 논란. 세컨하우스도 아니고 세컨폰이에요? 네, 선관위 사무총장의 뭐 차명 전화. 그러니까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재임 시절에 법인명의 전화를 추가로 만들어서 정치인들이랑 연락하고 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잖아요. 네. 심지어 퇴임한 이후에 한 달이 아니죠. 1년 8개월 뒤까지 계속 썼었대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일이 퇴임했는데? 그렇죠. 네. 집에 갖고 간 다음에 그걸 쓴 거예요. 계속. 네. 그게 제지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여권에서 계속 십자포화가 있었어요. 김세환 총장에 대해서 그리고 선관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선관위한테는 좀 감사원 결과 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뒤에 여권에서 계속 전방 비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판이 더 컸는데 어제 드러난 새로운 뉴스. 김세환 전 총장 이 사람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보궐선거 때 광화군수로 출마까지 해서 뭐 예비후보 단계에서 최종 공천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그 도전장을 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어요. 어제 제가 좀 지도부 인사들한테 전화를 돌려봤는데 앞으로 어떻게 다룰지 좀 논의해야 한다라는 좀 당혹스러운 반응과 함께 또 다른 지도부 인사 한 사람은 할 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저 메시지를 가족회사 쪽으로 선관위의 이제 특혜 채용 쪽으로 이제 메시지를 더 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소식 처음 나왔을 때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김세환 총장 시절에 여당보다는 지금 여당보다 야당에서 볼멘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당이 또 막 공세를 펼쳐서 저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그리고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이슈가 지금 계속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한 닷새째 오늘로 닷새째 임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헌재에서 사실상 임명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결정문 읽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침묵을 계속하고 있어요.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서 의견 수렴하겠다고 하고요. 이게 좀 전국에 좀 여러 각도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핵심적인 거 세 가지만 좀 짧게 짚어볼게요. 네. 먼저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그 변수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서 뒤에 따로 떼서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정치권 이슈 먼저 짚어볼게요. 네. 먼저 여당 의원이 단식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왜요? 왜 단식을 해요? 마은혁 임명하지 말라라. 임명하지 말라고? 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어제부터 이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네. 이 최상목 대행이랑 40년 지기 절친이래요. 그 서울대법대 82학번 동기 그리고 85년 행정고시 합격했던 동기인데 뭐 친구로서 내가 말린다라는 설정이고요. 개별 의원 차원이 아니라 당 차원의 지지가 있어요.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현장 방문해서 뭐 격려하고 그랬었거든요. 왜 이걸 갖고 굳이 단식까지 하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체제 전쟁이란 얘기를 국민의힘 안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당에 좀 흐르는 가장 큰 줄기가 지금 어떤 뭐 괴멸에 대한 위기감, 뭐 좌파들한테 입법, 행정 권력 다 내주고 나면 우리가 견제도 못할 거다, 뭐 이런 어떤 공포심 같은 게 있거든요. 계엄, 탄핵 거치면서 지금 생기게 된 건데. 그래서 3.1절 어제 집회에 한 10수만 명이 모였던 것도 이제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탄핵 심판의 중심에 마은혁 재판관이 뭐 아시다시피 뭐 인민노련 출신,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런 그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탄핵 심판의 중심에 선다. 그리고 그걸 당이 쉽게 용인해 준다라는 게 이제 당 입장에서는 프레임상 너무 뭐랄까 용인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어제 제가 좀 취재했던 그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이었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곧 돌아올 거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국정협의체가 좀 표류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예, 여야정 국정협의체. 그러니까 사실 탄핵 정국 이후에 작년 연말에 여야가 머리 맞대고 수습하자. 이 정국을 좀 돌파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건데 민주당이 요거를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랑 연계하면서 협의체가 공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거든요. 오후 3시 반에 있었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3시 5분, 그러니까 회의 시작 25분 전쯤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내면서 협의체에 불참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콧을 선언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국회 사랑제 쪽에다가 회의실 다 차려놓고 이제 뭐 마이크 세팅해놓고 했는데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당분간 열리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여기를 왜 이렇게 연계를 했느냐, 네. 이 지점도 사실 제가 제일 좀 궁금해서 주말에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대화보다는 이 정책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압박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민주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봤는데 국정협의체 원래 잘 안 굴러갔다. 권성동, 뭐 최상목 다 의지를 안 보인다. 차라리 이제 뭐 국회 쪽에서 논의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 수싸움에서도 훨씬 유리할 거잖아요.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과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취재인데 덕분에 우리도 마음 놓고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원래 이거 하면은 이재명 대선가도 깔아주는 거 될까봐 우리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그러니까 이 양당의 반응을 보면 애초부터 사실 국정협의체 별로 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오판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손해 볼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는 누구죠? 그 국민의힘에서 마은혁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서 안 된다 이런 논리잖아요. 우리법 연구회가 반국가 단체예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아니 법적으로 무슨 그런 판정을 받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없죠. 그 내부 공부 모임 아니에요? 그렇죠. 양쪽 다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일단 선관위 사무총장 전화 뭐 차명폰 쓴 거는 뭐 어느 정당의 주류 됐든 잘못된 거죠. 사실 이거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선관위 생각이 있을 들어요. 때는 그러면 안 되죠. 예, 국립기관이니까.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예. 당연히. 그리고 차명폰까지 썼다는 거는 어쨌든 이건 몰래 뭔가 민원을 처리라든 본인이 뭐 요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에서.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도 재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부정선거에 뭐 음모 아니면 이런 게 드러났다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하고 했는데 그러면 부정선거하고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좀 특검하면 되죠 뭐. 궁색해졌어요. 그러니까 궁색해져서 참 어쨌든 이거는 재발 방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주말 집회를 보면서 사실 이제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고 지지자들을 이제 총 결집시키는 뭐 그런 모양새긴 한데 그 중심에 이제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를 하면은 그럼 이거를 뒤집을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아니 그러면 만약에 지금은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헌법재판소에 5명밖에 없는데 마은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6명이 된다라고 지금 보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압도적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법적인 증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걸 가지고 지금 붙들고 있다. 그냥 지지자들을 조금 계속 결집시키기 위한 땔감용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너무 이제 과격하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그때 3월 1일 날 여의도도 열리고 광화문도 열렸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이제 뭐 세이브 코리아 이쪽에서 열고 광화문에서는 정광훈 목사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집회가 열렸는데 뭐 예를 들면 정광훈 집회에 나온 서천호 의원 같은 경우는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어요. 그리고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 뭐 이런 옥중 메시지를 냈다고 또 집회에서 또 공개를 했거든요. 옥중 메시지. 예. 뭐 다들 옥중 메시지를 냅니다 요즘. 예, 그래서 어쨌든 처단하라 뭐 이런 이제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회가 그 의사 표현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격렬하게 지금 또 이렇게 뭔가
어떤 국가 기관에 대한 불신을 자행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지금 구호들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게 만약에 탄핵에 인용되는 날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 책임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될 것인가 중도층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1월 셋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확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탄핵 반대 여론이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고요. 탄핵 찬성이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결집을 하는 것이 정말로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앞으로에. 물론 이제 탄핵이 안 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대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여론은 상당히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선이 있고 없고 근데 헌법기관을 저렇게 공격하는 거 그것도 헌법기관이라고 좌우하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너무 나은 것 같은데요. 볼성사납죠. 네, 네. 말이 안 그리고 되잖아요.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가 이 표대결 유불리 측면에도 있는데 또 하나 재판 지연 이슈도 같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8인 체제로 결론 낼 가능성이 일단 커요. 왜냐하면 마은혁 들어오더라도 같이 그 변론에 참여시키지 않고 다만 평의에 참여시키면 9인으로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변론을 했던 것들을 다 녹음을 재판에서 다 들어야 되는 절차가 그러니까 갱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재판이 훨씬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근데 반대로 최근에 규칙이 개정이 됐대요. 그래서 그걸 그 재판에서 다 듣지 않고 녹취록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개정된 규칙을 이용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서 지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걸 좀 이해하고 나온 뉴스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 국정협의체가 전략적인 여야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또 봐야겠지만 사실 이 국정협의체에서 다루고 있었던 게 연금개혁, 네. 또 추경, 네. 그리고 반도체법, 그러니까. 우리 먹거리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추경 네. 지금 빨리 안 하면은 지금 뭐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루에 이 연금개혁 놓칠 때마다 하루에 한 800억 정도 적자가 커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빨리 이런 뭐 협의체든 국회든 빨리 논의해갖고 좀 머리 맞대고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그 회담에서 막 싸우고 하는 거 보면 국회의원들이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엉뚱한 대로 긴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아이템 뭡니까? 한동훈 복귀 행보. 네. 2달 만에 나왔습니다. 책 내고. 네, 네. 공개적으로는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라는 공연, 제2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보는 걸로 공개 행보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난해 12월 16일 당대표 사퇴 이후 76일 만이고요. 아무래도 좀 보수 지지층으로부터는 배신자 프레임 요 공세를 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보수 어젠다를 내세우는 측면에서 어제 연극 일정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첫 메시지는 보훈과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연극 보면서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이제 오는 5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수요일 날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이제 본인이 냈던 책 북콘서트를 서울에서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만 좀 제가 좀 보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방송에서 이렇게 한동훈 대표 이슈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거랑 달리 여권 내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별로 안 뜨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언론과 지지층 사이에 좀 괴리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좀 다른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공개 행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수층 내부에서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을 윤석열 지키기라기보다는 뭐 어떤 체제 전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 좀 단식하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건데 다른 대선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앞장서서 나오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어제 제가 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저한테 지금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다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나왔을 때 언론은 좀 주목하지만 반대로 지지층들은 좀 괘씸해하고 있는 그런 좀 엇갈린 시선이 좀 지금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주목한 한 가지 뉴스는 김문수 지난주 금요일 날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대선 출마자들이 출마하기 전에 좀 즐겨 찾는 곳인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총선 출마했을 때도 여기 먼저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대권 이제 공개적인 행보는 아니지만 대권에 몸푸는 차원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그 김문수 장관이 안에 들어갔을 때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는 연불이 밖에 계속 들렸다고 해요. 이걸 뭐 이제 어떤 공식적인 몸풀기, 아직 기지개 뭐 이런 차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이 책 봤어요? 국민이 안 우선이다. 봤습니다. 예. 저는 다 봤는데 아, 토요일 그러시군요. 일요일 날 아니, 밑줄 뭐 그으면서 언론에서 너무 많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더 있어요. 예, 읽지 않아도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기사는 제가 다 읽었고요. 예. 일단 한동훈 대표가 연평도부터 간 거는 뭐 이제 안보 지금 이제 보수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마음을 달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수가 가장 중요시하는 안보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가 그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가 있는데 그 아내분이 김한나 씨인데 이분이 지난 작년 7.23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하고 조금 이제 친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 임기 축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선관위 견제를 위한 개헌 이런 것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보수층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만 이제 뭐 김광 기자 얘기했듯이 지금 모든 시선은 보수층의 모든 시선은 강경보수 특히 이쪽은 탄핵 반대 집회 쪽에 좀 머물고 있어서 얼마나 이게 소구력이 있을지 당장은 좀 의문이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세게 때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재명 대표입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인데 기자 질문에 그분은 5년간 범죄 혐의 피하고 싶은 것 아닌가? 계엄 선포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입장은 변한 게 없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이 헌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폭거를 한 것 역시 대단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해서 보수층의 마음을 역시 좀 역시 소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금요일에 이제 발표가 됐죠. 한국갤럽이 지난달 25일에서 27일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했고요. 중앙선거여론자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보수라고 한 사람들의 34%가 지금 당내 지도자를 선호하는 사람을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진보는 21%만 지금 결정을 못했거든요. 보수는 몇 프로라고요? 보수는 34. 34. 예, 34. 그러니까 한 진보보다 13%포인트 더 높은 건데 이게 지금 탄핵에 대한 입장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보수층 보면은 대체적으로 여론조사에 한 30% 안팎 정도가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은 찬성한다. 보수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마음을 줄 곳이 없다. 그래서 지금 아직 후보가 지금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후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후보로 국민의힘으로 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제 후보? 한동훈 예비 후보 잠재적 예비 후보가 전 대표. 네, 전 대표가 이제 얼마나 이제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합종 연행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도 열려 있다. 한동훈 대표랑 어떤 손잡는 게 열려 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평해전 연극은 종로 공연장에서 본 거라네요. 네. 네. 다음 소식 뭡니까? 미국 핵항모 부산 입항. 트럼프 취임 그러니까 2기 취임 이후에 처음인 것 같네요. 네, 항공모함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들어왔어요. 되니까. 그렇죠. 네, 네. 칼빈슨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인데요. 다음 달 월요일 오는 10일 다음 네. 주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부터 자유의 방패, 네. 프리덤 실드라고 옛날에 불렀던 이 한미 연합 연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차원에서 들어온 거고요. 이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이런 전략 자산 전개가 좀 빈번해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달에도 한번 비원비 전략 폭격기가 들어왔었고 태평양에서도 한번 프랑스, 일본이랑 같이 최근에 훈련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좀 많아지는 거 아니냐. 또 하나가 북한에서 아무래도 항공모함 들어왔기 때문에 좀 도발 나서지 않을까. 안 그래도 최근에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대결 광기의 표현이다. 뭐 이런 거친 언어를 썼거든요.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자산 전개한 비용 내놓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북한이 올해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 계속 발사를 하면서 거긴 또 왜 그래? 예, 이제 서로 몸값 올리기고 이제 트럼프도 이제 이 압박을 한 게 한국하고 약속을 지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북한 견제용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좀 더 강대 강으로 부딪힐지 아니면은 이게 이제 협상 테이블로 앉는 계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칼빈슨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게 청구서가 비싼 게 날아오겠구나. 그죠? 예, 그 생각이 많이 그런 들더라고요. 걱정이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전략 자산 이제 전개해 줬으니까 니들이 돈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고 지금 주말 사이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젤렌스키랑 트럼프 대통령 이제 회담이었거든요. 네. 50분 동안 이어졌는데 중간 정도에 말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푸틴은 살인자다. 젤렌스키가 그러면서 안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를테면 나토에 가입을 시켜주든지 아니면은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줘야 된다라고 젤렌스키가 요구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트럼프가 얼굴이 구겨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젤렌스키가 떠났지만은 쫓겨났다. 그리고 뭐 기자들은 왜 양복도 안 입느냐 막 하면서 뭐 공격하는 기자들도 있었고 지금 거의 난장판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여기에 우리나라가 앉아 있으면은 물론 젤렌스키처럼 이렇게 막 공격받지는 감히 않겠지만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모르죠. 모른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나라인데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유럽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럽에서는 야 이제 더 이상 이제 나토 전통적 동맹은 끝났다. 그래서 그런 우크라이나 얘기. 예, 지원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뭐 유럽에서는 나오고 있고 지금 푸틴하고 더 친한 거야 트럼프는 이러면서 독재자들끼리는 서로 친한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미국에서 비판적인 언론에서도 나오고 이게 지금 이제 한국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대충 눈이 돌아가면 한국에 이제 청구서가 날아오고 협상하자고 할 텐데 참 걱정이다. 일단 리더십이 없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참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요 문제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회담 요거는 저희가 2부 마지막 인터뷰로 서울대학교 신범식 교수 모시기로 했거든요. 그때 좀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뉴스연구소 김광일 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